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동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미니 선거인데도 각 당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16일 재보선 판세와 결과에 따른 파장 전망해 보고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정치적 사안이 많습니다. 이번 국감의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높은데요. 국감 첫 주 평가와 2주차 국감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4분 소개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부산 친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영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강의 기적이다. 이 이야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의도 내변인들에서는 처음 이제 거론하는 것이니까 바로 한강 작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네 분들의 소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소식을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예, 노벨 문학상이라는 부분은 이게 정말 우리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우리 논평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논평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큰 도약이자 우리 국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준 쾌거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실 뭐고 우리 문학이 더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또 사실 우리 노벨 평화상을 우리 한번 나왔죠. 그때 김정일 대통령이 나왔는데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큰 자긍심을 안겨준 계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할 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들 다 같이 이 소식 전하면서 박수 크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정말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강유정 의원은 사실 또 문학 평론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한강 작가가 곧 받긴 하겠다. 왜냐하면 그 맨부커상 번역된 맨부커상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노벨문학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받을 것 같다 기대를 했고, 사실상 한강 작가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아주 훌륭한 상들, 뭐 추리부닥의 대거상이라는 데는 윤고은 작가가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엔 놀랐던 거 이런 거죠. 롱리스트에 올랐더더라. 예비 후보, 숏리스트에 올랐더더라.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네. 이제 한강작가 받겠구나 기대는 했었죠. 그런데 올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노벨문학상이 약간은 연장자에 대한 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 작가에게만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존해 있는 작가들을 한번 토파보고 이분들 중에 그래도 꼭 챙겨야 될 사람이 없는가를 좀 머리 염두에 두기 마련이라 한강 작가가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좀 젊으니까 받긴 받겠지만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금 정치적 논란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나오고 채식주의자를 뭐 청소년 유해 도수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뭐 많은 다수의 의견은 전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은 네.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사실 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뭔가 기회를 박탈하거나 아니면 평가가 절하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이념의 논리를 떠나서 뭐 정치라는 것들이 이념이라는 것들이 서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틀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맞다 그러다의 문제를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 뭐 조금 한쪽에서는 폄훼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제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그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그 설국 예.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추천해서 그거를 읽었거든요. 음. 그때 읽었을 때 느낌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굉장히 그 큰 그런 어떤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본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어떤 차가우면서도 거기 끝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 한강 작가의 글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대하는 게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대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또 역량이 바로 네. 토대가 될 텐데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이런 정치적 논란 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속상하죠. 문학은 문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문학 속에 녹여내려 있는 이념이라는 것들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걸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한강 작가의 이 노벨 문학상 부분을 듣고 깜짝 놀랐고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노벨 문학상을 예전에는 번역서로만 우리가 봤잖아요.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보유국이 됐어요. 그 자체가 이미 저는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한강 보유국이네요. 한강 네. 보유국이죠. 한강 여기도 있지만 여의도에도 있지만 우리 또 이제 전 국민의 마음속에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랑스럽고 저는 더 놀란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밀란 쿤테라 같은 그런 대작가들이나 밀란 쿤테라는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도 이런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이런 대작가들도 노벨 문학상의 장벽을 못 넘었어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 바로 옆 동네 일본에 살잖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벨 문학상의 근처에도 못 갔다. 네. 근데 한강 작가 갔다. 그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게 그 애국심이 알겠습니다. 올라옵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당황하지도 않네요. 다시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0월 16일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나요? 이제 재보궐선거인데 먼저 강유정 의원께서는 이번 판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의미로 이번 재보궐선거 바라보고 계신지요? 사실은 뭐 기초 단체장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무척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미니 선거로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 결과의 향방을 주의 있게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약간 죄송하지만 정부에 대해서 여러 이제 실정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혹은 또 이런 것을 표심으로 표출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이번 미니 선거라 불리는 이 보궐선거에 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야 모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가의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궐선거 이제 사전 투표율로도 벌써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낮다 높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교육감 선거가 워낙 낮아서 그렇지.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사전 선거율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유권자가 워낙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전체 평균이 낮은 것이지 지자체장의 사전투표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정권 심판의 열기가 어떻게 이 선거의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 다들 좀 눈을 좀 부릅뜨고 보고 있는 선거라서 좀 더 뜨겁지 않나 싶습니다. 정성구 의원께서는요? 사실 그 구청장 선거는 지역 그 일꾼을 뽑는 선거 맞잖아요. 이것도 뭐 전국 곳곳에 사는 게 아니라 불과 4군데이고 또 영광군수 같은 경우는 뭐 유권자 수가 한 4, 5만 정도로 진짜 초밀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좀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합세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한동훈 대표께서도 6번인가 부산 오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4번 오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오늘은 또 조국 대표까지 내려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통령님의 임기가 이제 절반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11월이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1심 발표,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그 어떤 독대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정치 이슈가 굉장히 크게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좀 어떤 정치 성향의 선거로 조금 변질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처음에 우리 부산에서는 이거를 부산 안에서의 선거로 하자 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 지역에서 해결하자 했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 내일 또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1박 2일로 또 부산을 머물 정도로 예, 그래서 책임론이 또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가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부산 검증구를 6번 갔나요? 6번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놓고서 누구에게 더 영향이 크겠느냐라는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일까요? 이재명 대표일까요? 좀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호남 선거가 2개가 있고 부산 검정이나 강화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다음에 낮은 지지율을 봤을 때는 네 곳을 다 민주당이 가져와도 부족해요. 그게 객관적인 어떤 현상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서재보궐 이후에 국정기조가 변하지 않았고요.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했어도 국정기조를 변하지 않고 지금 거의 F확정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는 또 정권 심판의 어떤 또 메시지의 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금정도 국민의힘은 위태로울 수 있고 강화조차도 이제 구도상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 가져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광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들어와서 판을 흔든다라고 해서 행여나 뭐 그럴 리는 없겠으나 행여나 혹시나 뭐 좀 하나 정도를 뺏긴다든지 그다음에 부산금정을 다시 국민의힘에 뭐 뺏어오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좀 그런 기반들이 좀 누수가 생긴다면 향후에 지선과 대선에는 조금 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한 셈법이 꼬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했다. 김희영 전 부대변인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영주 대변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민주당은 그런 결과 나오면 애써 부정할 것 같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다 이길 거기 사실 때문에. 저희가 총선에서 네. 부산에서 좀 선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하지만 그 신뢰형을 봤을 때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예전 총선 때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의 텃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산이 예. 역동적인 상황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지구당 부활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부울경 쪽에 있어서의 어떤 전진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장을 하면 오만하면 집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오만하면 지기 때문에 저는 금정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놓쳤을 때 물론 그걸 가지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에서 누구 책임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 더 크게 되는 거죠. 더 예. 크게 소위 말해서 자멸의 공멸의 길로 가는데 우선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저희한테는 금정인데 저는 호남에서 만약에 영광을 진보당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균열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호남 쪽에서의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거는 이른바 이제 비례와 지역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는데 예. 본 게임에서 진검승부에서 조국 대표가 이겼다. 그렇다면 그게 11월까지 이어지는 어떤 사법 리스크와 결부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월 재보궐 선거와 11월까지의 연동 속에서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쁜 걸 가지고 남탓 서로 책임 공방이 되면 그거는 결과를 넘어선 크게 악재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입니다. 강유정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강화와 그리고 금정 모두 사실상
뭐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언제나 지금 현재 여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6번이나 부산을 내려간 이유가 뭘까라고 좀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언제나 좀 총선 때도 잠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익심 논란이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용산과의 선긋기 내지는 용산과 얼마나 차별화되느냐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일종의 바로미터로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다를까 김건희 여사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좀 노선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저는 이 선거가 꽤나 한동훈 대표 리더십을 평가하는 데서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 될 수 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약간의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만한 사실상 외부적 요건으로서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지만 이미 꽤 오래 묵어버린 이게 새로운 어떤 문제로 떠올랐다기보다는 약간은 만성화된 문제라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흔들리지 않는 공관 리더십이 있는 데 비해서 한동훈 대표는 좀 사실 계속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번 선거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부산 검정과 전남 영광인데 짧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검정의 판세 강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라고 계십니까? 언제나 쉽지 않은 곳이다. 언제나 네. 쉽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도 그 부울경에 대해 굉장히 애를 쓰고 에너지를 넣고 그래서 막판에 조금 이길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 그 민심이라는 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좀 겸허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거지 절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네. 정 의원님 그런데 뭐 흘러가는 판세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예. 강화보다는 부산 검정 쪽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정성국 의원도 지역구가 부산에 가지고 계시 부산에 있죠. 예. 그러면 6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은 이 선거 결과가 한동훈 대표의 책임, 한동훈 대표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거는 뭐 맞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이 선거에 좀 더욱 더 이제 좀 전심을 다하는 부분은 예. 이게 만약에 선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일이 있다고 단정 친다면 이게 또 이제 친윤 친안해 가지고 뭐 책임론에 또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 예. 지지율이 어떠냐? 이거는 아니면 이제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예. 책임론이 부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편하게 이야기해서 뭐 친한이라는 쪽에서는 대통령실로 이렇게 좀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친윤이라는 분들은 한 대표 책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참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은 이제 미연의 선거의 승리로서 아예 이런 그런 변수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부산 안에서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에서 우리가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하면 보통 좀 정말로 만만치 않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부산 진갑이라든지 이런 쪽도 뭐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금정구를 하면 보통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래도 좀 강한 보수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만약에 이제 수성이 안 된다. 이래 되고 또 부산의 지난 총선에서 18개 중에 17개를 준 부산이 불과 이 몇 달 사이에 6개월을 지났잖아요. 총선 이후에. 이 6개월 사이에 만약에 금정을 뺏기게 되면 이 타격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께 지게 되는 엄청난 지금 회오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선거가 굉장히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도 굉장히 절박한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보선 이후에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 검정 쪽에 한동훈 대표의 운명이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해지는데 이번에는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영 네. 전 부대변인은 아까 이제 영광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된다고 예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직이 민주당이 가동되면서 저는 민주당의 가능성이 조금 한 55%라고 보는데요. 저는 중국 혁신당은 한 30%, 15%는 진보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의 문제 이게 사전 투표율은 높지만 결국은 끝까지
본 투표까지 이끌어내는 거는 조직의 힘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조국 혁신당이 저는 처음에 그 조국 대표가 이제 한 달 살이라고 얘기했지만 역으로 본다면 한 달 살고 떠나는 거잖아요. 떴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은 게 좋다고 선의 경쟁을 할 수 있지만 끝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민주당에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진짜 아주 낮은 자세에서 현장에서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진짜 진정성이 있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선거를 뛰었지만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감과 어떻게 보면 감정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보당이 또 의회 선전을 볼 수 있다. 그렇게도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직력 또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인물 경쟁력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을 때는 상당히 파란일 것이다. 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라면 사전 투표가 심판적 성격이 강해서 그런 거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전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죠. 당연히 민주당이 되는 곳이고 경선이고 봉선인 곳이 전남 지역인데 지금 처음에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겨루던 형국에서 진보당이 들어왔어요. 근데 진보당이 들어왔던 영광을 흔들어요. 이게 참 영광이라는 곳이 참 묘한 곳입니다. 히스토리가. 여기가 무소속 단체장이 3번이나 됐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리 원전이 있습니다. 영광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나 현안들이 조금은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요. 국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당만 보고 찍는 선택보다는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공산이 크고요. 어차피 진보 진영이잖아요.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크게 이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 측이 아니라면 저는 높은 사전 투표가 누구를 심판하려고 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이거를 경계를 늦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불만들을 그동안 뭐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파악해서 끝까지 선거를 줄여가지 않으면 자신할 수도 없다. 민주당이 마음을 놓을 수는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 표 한 표로 이긴다 생각하고 선거는 해야 될 것이다. 상당히 또 여야가 신중한 가운데 이번 또 재보궐선거를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 의원님 이 부산을 찾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독대를 앞두고 일종의 좀 압박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말 인적 쇄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용 의미도 있는 겁니까? 저도 이거 인적 쇄신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뭐 한 이틀 사이에 전화가 쏟아집니다. 무슨 의미냐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과로 그죠? 국민논두표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다가 이제는 좀 그 공개 행보 좀 자제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또 좀 발전됐는데 이런 인적 쇄신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이제 좀 받아들일 때 좀 한 대표가 정말 좀 말의 워딩이 좀 강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검정구 선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인적 쇄신을 말을 했다고 이래 하기에는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국민적 관심이 많이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지금 이제 가장 뭐 다른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아무래도 김 여사 관련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그죠? 그러면 그 김 여사 관련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범위, 사과 뭐 이렇게 또는 뭐 공개행보 자보 그 자제 이익에서 그치지 않고 인적 쇄신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한 대표 의지를 좀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대통령께 정말 국민 여론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이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대통령님께 솔직한 진언을 드리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꾸 발전돼 가지고 뭐 인적 쇄신이 어느 범위까지냐 자꾸 또 막 이게 뭐 수가 나오고 막 명함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고 그냥 인적 쇄신 없이 필요함이 없다 하면 되고 잘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예. 저는 좀 여기서 좀 잠깐 코멘트를 하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할 거 아닙니까? 20년 넘게 옆에서 너무 지금거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독대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중에 59분을 얘기할 것이고 본인은 할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 밑자락을 다 깔아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짧게 얘기하고 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독대 2번 거절당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조선일보 인터뷰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 전에 다 의제를 던져놓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거칠어진 한동훈 대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기사도 나오긴 하는데 강기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쩍 거칠어진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뭐 선거전 민심 때문인지 아니면은 독대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는 독대동의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것인지 정말 뭔가 결단을 내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좀 기시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봐왔던 초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있다면 대통령실의 차이죠. 지난번에 만찬 초대나 이런 것들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동훈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독대살이나 혹은 만남이 아니라 언론에 있어서 조금 이런 이야기가 새해 나간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상당한 불편함을 오히려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 요구를 한다던가 이것이 점강법으로 올라가서 인적쇄신의 요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별 반응이 없다라는 게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을 내리기로는 한동훈 대표는 늘 진단은 있지만 처방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특히 당대표에게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하는 진단 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단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좀 일테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그렇지라고 하고 오늘 본 재밌는 워딩 중 하나가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도 진단은 옳죠. 그러나 이게 처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대답이 없는 와중에 만약에 독대가 성사가 된다면 이 이상의 어떤 처방을 내릴지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 내지는 자기 색깔에 대한 그 드림이 없다면 이 독대는 저는 서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새롭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정성국 의원 갔다가 바로 김기영 전 부대변인 가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뭐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게 뭐 선거를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틀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 봅니다. 그럼 뭐 지금 또 선거가 또 그만큼 또 좀 그 접전이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사 리스크 부분이 지금 좀 자꾸 커지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좀 걱정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쉽게 보고 있지는 않는다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독대를 하는 건 좋은데 독대에서 나올 결과가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도 앞으로 굉장히 큰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표께서는 내가 대통령에게 이런 정도 의제는 던질 것이라는 좀 암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했던 이야기를 다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죠? 근데 미리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면 대통령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한 대표가 이 정도까지 좀 센 내용들 또는 소신을 확실히 밝히는 의견들을 낼 것이라 봤을 때 대통령실 나름은 해답을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또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 또는 더 고민해보자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섞여가지고 지금 이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영 전 부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정성구 의원 설명도 뭔가 후련하게 이렇게 뭔가 설명은 또 잘 안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행동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근데 친윤 의원들은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한 고집전이다. 왜 자꾸 고집을 부리고 또 지난번 해동에 대해서는 22명의 이 원내 원외 또 이 의원들과의 또는 당직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왜 별도로 모이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도 당내의 분열 또는 균열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뭐 전시, 평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평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좀 세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왜 반응이 없느냐, 참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선거 결과 이후에 뭔가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다 했는데 결과도 다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 총선 이후에 다시 2개월여 만에, 그러니까 한 8개월 한 6개월 만에 다시 이어지는 그 재보궐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저는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표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양쪽이 의도를 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약속대로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산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로키로 하고 있고, 저는 다만 친윤 쪽에서, 대통령실 말고 친윤 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은 전통적인 여의도 문법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볼 때도 이게 보면 의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어떤 정도 얘기를 할지는 다 아는데 예. 문제는 만나서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변화할 수 있는 공간. 저는 여백의 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쳤는데 계속 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이 저는 어떤 임계치라는 표현이 그럴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근데 이게 16일 전까지는 선거 전이니까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거 이후에 독대 사이에 한 4, 5일 동안 3, 4일 동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나갈지, 가능한 수위에서 될 건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그 좀 드라이하게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남동 뭐 라인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부정적인 게 야당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이미 뭔가 있다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용어 자체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얘기하되 주변의 분들은 조금 로키로 가는 게 어떨까 당분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 큰 충돌이 없도록. 네. 자, 일각에서는 서영조 전 네. 부대변인 이렇게 거세게 나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 때문에 독대동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 독대위원이 무산되면은 손해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 아쉬운 쪽은 대통령실입니다. 전세가 역선됐어요. 그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던 김대남 씨의 녹취를 통해서 그걸 기화로 해서 저는 전세가 역전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당내에서 친윤 그룹들이 김대남 씨와 어떤 작업을 했다는 그런 의심들을 품게 하는 녹취. 그리고 십상시 부분도 김대남 씨 입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좀 안 좋아지는 기사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겠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실 출신 전 행정관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따지면 한동훈 대표가 거침없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승기는 내가 잡았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받았던 모멸감을 좀 토해내는 부분이 있고, 저는 예. 친윤에서도 권선동 의원이 참 본전도 못 건지는 얘기 계속 하시는데 뭐냐면 탄핵 얘기도 그래요. 오늘 한동훈 대표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 이제 와서 무슨 탄핵 얘기를 하면서 공포감 조성하냐. 그 한 방 맞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윤 그룹들도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태도와 품격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적 유화기를 거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한테 무슨 정치적인 어떤 행보와 이건 정치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거친 언어를 하는 것은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보면 제가 이른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제가 선거 때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십상시라 불리는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일정과 메시지와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1호차를 탔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알고, 근데 선거 때부터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메시지 담당하는 사람, 실무자는 대통령과 소통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일 때문에 스킨십이 많고 접촉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십상시라는 프레임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워딩을 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거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김기현 전 부대변인이 네. 김대남 전 행정관도 알고 있는 사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이 네. 전당 관련해서 네. 또 한동훈 대표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말이란 게 그러니까 녹취가 되고 사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본인이 이제 일정 부분 본인의 판단,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지만 그게 팩트에 근거하기보다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천을 못 받고 그다음에 승진이 안 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다 팩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예. 뭐 다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저도 것입니다. 복수에 이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10상시는 아니어도 한 5상시, 6상시는 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국민의힘 내부의 말이고요. 그거를 예. 한동훈 대표가 허투루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하여튼 뭐 규명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강 의원님 일단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동을 하면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뭐 의료계 갈등에 관련된 조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도로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단초들을 이를테면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가 아니라 설치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날짜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흐름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라는 얘기까지 되겠고요. 아까 우리 십상시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뭐 멀리 타인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측근 분들이 여러 가지 경력이라던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할 만한 이력들을 보여주신다면 이 논쟁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또 이 말에 김대남 씨 말에 귀가 혹한 이유는 꽤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약간의 자격이 부족한 분들은 아닐까라는 혹은 이 자격과 좀 어울리지 않는 자리는 아닐까라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말에 대한 증명보다는 좀 더 속된 말로 자격에 대한 이런 검증 가능한 것들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정 의원님 방금 전에 이제 강 의원 말씀이 명태균 씨도 그렇고 또 김대남 씨도 그렇고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됐든 정 안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됐든 설명을 하고 좀 근거를 제시하고 납득을 시키면 오히려 공세에 시달리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김대남 씨는 좀 깔아앉은 것 같고요. 네. 요즘 뭐 명태균 씨가 너무 이제 핵폭탄처럼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김대남 씨 이야기는 조금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명태균 이야기가 하루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나오고 지금 뭐 누가 이제 정치인 누가 한 명이 어떤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받아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형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뱉은 말만 치더라도 굉장히 크긴 한데 앞으로 또 펼쳐질 이야기들도 지금 이분의 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대통령실이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봤을 때 이제 대통령실 한번 발표는 하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기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동훈 대표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씨와 일단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특별히 인연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당에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명태균 씨의 일을 계기로 이런 브로커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앞으로 그래 해야 되고 당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가겠다. 이 정도밖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실제 당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기영 네. 전 부대변인에게 여쭤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빨리 이 명태균 씨를 왜 구속이든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빨리 수사가 네.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에서는 정자법 위반으로 우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온 증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텔레그램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공천을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소위 말해서 공개됐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요청은 했지만 경선이 기본이고 약한 후보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 사실상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질은 없어지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랑 이분이랑 연락을 했느냐. 물론 그 적절성 여부는 조금 따져봐야겠지만 여하튼 공천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저도 언론사에 있었지만 돌아가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를 가지고 맞는지 뭔가 팩트를 파인딩 하려면 상대방한테는 안 맞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언제까지 이분의 진술에 의해서 정치권이 휘둘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된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2부에 더 질문이 네. 있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 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하루 동안 이어지는 경제 집중 편성.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건 지금 국감 시즌이죠. 예. 우리 국민들이 민생연단에 대한 관심 참 높을 텐데 두 분은 이제 초선 의원이시고 국감 첫 국감을 이제 한 주 보내셨습니다. 먼저 강유정 의원 소감 첫 국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국감 때 너무 힘들다. 체력 관리 잘해라라고 얘기하셔서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가만 보니 지금 정성국 의원 계시지만 저희 뭐 운영위도 해봤고 하다 보니 더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감 수준으로 굉장히 힘든 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거의 연속이라는 생각이지 국감 기간이 더 힘들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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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의정 활동 나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저를 비롯한 모든 22대 국회의원분들이 네. 굉장히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좀 바쁜 일정을 와. 소화하고 있다라는 게 좀 체감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 의원님은요? 예, 저도 뭐 첫 국감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뭐 몸은 좀 피곤한 것도 있고 그죠? 신경이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보좌관 비서관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근데 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란 자리에서 이 현안을 우리 국민들의 그 답답해하는 그런 정치 현안도 있지만
사실은 현안 질문들이 많잖아요. 예. 그 기관에 대한 현안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이걸 하나 짚어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도 이번에 그 하면서 되도록이면 정치 현안에 대한 것보다는 그 어떤 기관들의 현안들에 대한 걸 많이 질문했는데 굉장히 그게 제가 질문한 것들만 해결이 되더라도 너무나 우리 그 국민들 또는 그 해당자들에게는 많은 반가운 소식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도 왜 자꾸 국감 했는지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오신 국회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국회의 일에 대해서 다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을 다 네. 떠났어. 예. 자, 충실하게 하고 있다. 여느 때처럼 국감도 하고 있다. 이런 두 분의 말씀인데 다른 두 분 패널의 눈빛은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이 인상 깊게 봤던 건 우리 강유정 의원님 그 축구협회 질의할 때 너무 네. 멋있게 질의하셨어요. 그때 그 정몽규 회장을 상대로 무슨 축구협회가 동네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는 이런 부분들 아주 제가 이 날선 질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 네.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또 좀 좋은 평가되는 기사들도 봤고요. 인상적이었던. 예. 그건 국정감사는 아닌데 국정감사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근데 최근에 장면이 이제 있었네요. KTV 그 김건희 여사가 저기 그 8,600만 원에 든 그 녹화 방영장에 뭐 우연히 왔다라는 그런 문체부의 해명을 밝혀냈죠. 그런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뭐 또 안 좋은 부분도 꽤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 우리 당내에 좀 아쉬운 부분들. 네. 뭐 기생집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하시는 거 보면 밤새 불이 다 켜져 있고요. 의원님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 뭐 정치인들이 다 노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그건 좀 오해시다. 정말 잠 못 자가면서 지역구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밤새 가면서 국정 정책 질의 준비하는 걸 보면 모두 다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기영 전 대변인님. 저는 좀 박하게 좀 하자면 네. 저는 뭐 양문석 의원님 예를 드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사실에 기초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KTV 관련해 가지고 그 현장에 간 게 본인이 공연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간담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연이 이루어진 거고 그거는 오늘 그 관련자분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간담회는 4월, KTV는 네. 10월. 네. 거기에서 보면 오늘 얘기를 했을 때 김대중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때도 간담회 하면서 공연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꼭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생이란 표현을 하고 상납을 하고 그런 얘기도 그렇고요. 저는 또 하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그 방통위 관련해서 관련되신 뭐 감사원, 뭐 검찰 파견하신 분들을 다 줄을 세워서 정권의 도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묵묵하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진짜 갑질이죠. 저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죠. 네, 강 의원님. 그럼 제가 조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간담회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4월에 상춘제에서 20명 가량의 이수자와 보유자분들을 따로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공연을 한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책간담회인데 밥을 먹고 공연을 했지만 공연에 대한 대가도 없고 그리고 정책을 아까 말했던 공적 지위가 아니신 분이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거는 그냥 간담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두 번째 KTV는 그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그 전에 10월에 있었던 행사라 다른 행사라고 할 수 있겠고 지난해 10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20일 전에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라던가 이런 여러 규정과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간담회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공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여사든 여사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가 문학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고충을 듣는 거는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행위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좀 과하다. 기부 체납한 땅에 대한 국토부 승인이 갑자기 빨라진 이런 요소들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청장께서 별로 제대로 된 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요. 네. 보면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 의도에 대한 의도가 있는 거고 질문에 의도가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면 사과를 해야죠. 네. 그런 부분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정 의원님, 근데 예. 국정감사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이 또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여당, 그러니까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면도 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좀 정쟁이 계속되는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뭐 제가 교육위를 좀 예를 들더라도 교육에서 뭐 정쟁이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그 20년 넘게 지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의원님들이 이제 뭐 저희가 6분이고 더불어민주당 8분이라 본다면 한두 분 할 수 해야죠. 한두 분은 뭐 당연히 정쟁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명이 하게 되면 아, 참 아깝다. 이 귀한 시간에 이 부분만 가지고 20년 전에 석사 논문 하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데를 보더라도 지금 사실 민주당은 시작할 때부터 뭐 이게 총공세를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예. 여사 리스크에 대한 총공세. 그 총공세의 장으로 국감을 활용하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어떤 그 뭐 형태의 기관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부담을 가지죠. 아, 당에서 이렇게 이제 정쟁 쪽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중심에서 뭐 대표나 이런 분들께서 정쟁을 하더라도 또 민생에 관련된 국감에 충실하라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쟁이 좀 과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정 의원님 의견인데 강 의원님 또 지난 국감 3일 동안 이제 동행 명령장만 8건이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는 정인에 대해서 출석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행 명령장인데 8건이 발부됐고 5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관련된 인물입니다. 여당에서는 동행 명령장이 정쟁용이다. 야당에서는 동행 명령장이 국회의 이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는 것이냐 유명무실해졌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제 국회는 말 그대로 대의 기관이고 입법 기관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출석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때로는 매우 좀 허전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꼭 해야 되는 증인일 경우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겠죠. 가령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 의혹에 관련된 증인이었던 김태영, 이승만 21g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이제 귀에 익었어요. 21g이. 이 정도면 나와서 가든 부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출석하지 않다 보니 가장 중요한 키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행명령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뭐 총 94건이 발부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과연 이 국회 권위 그리고 국민의 질문에 대한 무거움을 이 동행명령 이 자체만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하고요. 그래도 일단 출석의 의무는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그러니까 말씀? 저는 지금 보면 증인 채택 보면 여야의 어떤 기울어짐이 확연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100대 2, 3?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만 증인을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 나오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김영철 검사 관련해 가지고 그 발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그 관련된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수사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관련된 분을 불러다가 동행명령을 해가지고 이분을 앉혀서 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적 보복이라는 해석을 가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뭐 현희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자기를 수사했던 경찰서장 부르고 관계자 부른다고 했다가 여론 안 좋으니까 그걸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동행 명령장도 발부하고 증인 채택하면 좋은데 본인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는 좀 악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행안위 국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권에서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이제 집중 추궁하는 내용이었고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성지 전 대변인 이 사안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다혜 씨 전직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뭐 현안이나 또 여러 가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나 예. 국정감사잖아요. 전 국정감사는 아니잖아요. 전 국정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저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그다음 김건희 여사는 현 국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그 출근길에 경호를 받으면서 다 막아놓고 거기에 왔어야 되느냐? 그 사진도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많은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아까운 시간, 아까 정성구 의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국감 때 정말 각 부처를 향해서 정말 이 질의를 해서 국민들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국정감사가 돼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온통 이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죽하면 김건희 여사 국감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든 사안들을 민주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라 이채 양명주 말씀한 이태원 뭐 참사부터 양평고속도로 주가 조작까지 다 관련이 돼 있고요. 최근에는 명태균 씨, 그 다음에 또 관저공사 부분 다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 국정을 이거 논의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타기 하려고 문다혜 씨를 가서 경찰청 국감을 하는데 좀 한심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성인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 책임지면 되지. 거기에서 경찰청장한테 어떤 혐의를 이걸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슨 수사에 관여합니까? 알겠습니다. 김경찬 부대변인, 네. 이 일각에서는 문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임 시에 상당히 음주운전 엄정 대처를 주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마포대교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뭐 통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마포대교 우선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뭐 대교를 막고서 일방적으로 교통 흐름을 끄는 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동 시에 그런 경호를 하는 부분에서 빚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일회성 행사 일정으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저는 비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자살 예방 관련해서 일정을 했고요. 대통령이든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일정을 하는 거는 본인이 광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마포대교 건너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힘이 되는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조금 삐딱하게 보시지 말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하나 그 문다혜 씨 관련해서는 저는 본인이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페이스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네. 그 마포대교를 출근길에 제가 알기로는 경호를 해가면서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에요. 출근길이 저녁이죠. 뭐 그때 다 시민들이 난리가 났고 뭐 이런 부분들에 제보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해식 의원께서 국정감사에 경찰청장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경호를 했냐? 그런데 청장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증거를 들이대니까 우물쭈물하면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이런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의 문제만 나면 뭔가 솔직하고 담백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다 숨겨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마포대교 같은 것도 가셔도 되는데 그 당시에 보세요. 명품백 무혐의 받으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는데 보란 듯이 국민들 앞에서 허리춤에다가 손 얹고 손가락질해 가면서 무슨 본인이 대통령 놀이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거짓 해명까지 해가면서 들통났으면서도 경호를 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를 소위 말해서 뭐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대통령 배우자가 한 거고요. 난리가 났다는 표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막았나요? 그러니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든 배우자는 아무 데도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호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김정숙 여사가 1호기 타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타지 말아야 인도 단독으로 가가지고 몇 억씩 쓰는 거와
마포대교 가는 거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알겠습니다. 1호기 자, 잠깐만요. 요 주제는 여기서 일단락하도록 하고요. 네. 국감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으니까 10월 한 달 내내 국감이 이루어지죠. 강 의원님, 두 분이 소속된 상임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집중 질의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KTV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를 위한 맞춤 국악공연 얘기를 물어보게 될 거고요. 지금 마포대교 그 일을 최재혁 지금 홍보기획 비서관이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왜냐하면 홍보니까요. 김건희 여사를 왜 대통령실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홍보만 모르겠는데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질의가 좀 이어지기도 하고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나오는데 아까 한강 작가의 뭐 노벨상 문학 수상을 계기로 출판 지원이라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출판인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지원이 줄어서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 검열로 인한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지금은 혹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내일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서요. 예. 블랙리스트 그리고 KTV 관련된 좀 집중 질의가 이어질 듯합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는요? 교육위가 되나요? 네, 교육이 있거든요.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대병원 하면 떠오르죠. 네. 떠오르는 이재명 대표 헬기 이동은 그뭐 문제 아닌가요? 중요한 문제. 그거는 뭐 안 짚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실 부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거는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뭐 20년 전에 김건희 여사 그 논문도 지금 뭐 지적하는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은 저희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그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의대생 휴학생 인권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서울대병원에 꼼꼼하게 저희들이 좀 짚어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여야 의정이 아직까지 출범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협의체 출범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막혔어요. 지금도 이것도 결국은 이제 독대에서 또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교육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부산, 울산, 경남 교육청을 가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비추고 하는 거는 교육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언급이 되지만 사실은 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거든요. 예. 그 시도교육청에서 있는 이런 국정감사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장 밀착형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2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까 김기영 전 부대변인이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이 명태균 씨의 주장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관련된 인터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만 어떤 부분이 지금 그래도 가장 부각돼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도 뛰고 총선도 뛰어봐서 이른바 정치 컨설턴트냐 아니면 정치 브로커냐 부분에 있을 때 처음에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한 명이라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컨설팅을 해줬다는 주장인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게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걸 했는데 마침 그게 있으니까 그걸 보여줬는지 여부는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선거 때 역할을 한 부분과 대통령이 돼서 공적인 지위에 있을 때 영향을 준 거를 분리를 해야 되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본질보다는 계속 주장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경험한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주장하는 게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단일화에서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성사를 시킨 건 장제원 전 의원이고요. 그때 안철수 쪽의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였냐면 장제원 전 의원의 매형입니다. 카이스트 교수. 그거는 일부 언론에 나왔고요.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이른바 윤핵관과 관계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사후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언론에서는 필터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성시 전 부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어떤 걸 가장 큰 쟁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 명태균 씨 사건의 큰 쟁점은요. 24년이 아니라 22년입니다. 22년에 지부구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자체를 창원의창에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주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가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언론과의 인터뷰와 여러 가지의 본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란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십입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총선 거기에 관여를 했든 말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협작꾼이라고 표현하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분에 노란한 여당 정치인들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법적 책임 부분보다 정치적인 창피함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돌이켜 보면은 지금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십거리를 떠들고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대응을 보면 미덥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 뭐 이준석 의원 등등등 모든 유력한 정치인들이 예. 지금 좀 명태균 씨와 관계가 애매해요. 왜냐? 명태균 씨는 나는 니들이 지난 재보궐, 지선, 대선, 총선,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을 한지를 알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특히나 대통령실의 대응이 해명이 좀 미온적인 게 180일 동안 매번 오전 오후에 전화를 했대잖아요. 그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건 정말로 180일 동안 정말 대통령 부부가 통화를 했구나.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주목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두 분께 한 30초 정도 시간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먼저 정 의원께서는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사안이 어떻게 좀 대응이 돼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뭐 홍준표 시장에게 뭐 어떻게 뭐 넘겼니 뭐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듣는 당사자들도 지금 막 놀래가지고 지금 뭐 대응을 하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퍼질지를 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분의 말을 그대로 지금 다 기사화가 돼버리고 그대로 이게 다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대통령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는 이 분명히 좀 입장을 정리하고 이분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할 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의원께도 30초 아주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최재형 목사가 영상에 남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와 주거 침입으로 법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한 6개월 내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을까? 저희 의문은 거기 있습니다. 예. 네. 자, 과연 어떻게 또 사안이 진행될지 또 지켜보고 또 시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